네, 국회 내 가장 소수 정당인 정의당의 지지율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권태용 위원장 그리고 이경재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8월 첫째 주에 발표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42%, 자유한국당 17%, 정의당 14%,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순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거의 엇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앞섰다는 결과도 있긴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정의당 지지율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7월 23일 이날이 노회찬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이 타계하신 날인데 9.5% 나왔고요. 15%까지 치솟고 그 뒤로 계속 13%에서 15%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권태용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사실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지율을 보면 사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이건 꽤 놀랄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던데 그렇게 당에서도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참 놀랄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촛불, 그다음에 대선 이런 일련의 정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의 과정이다. 이제 그런 변화 과정의 하나로 좀 보고 있고요. 정의당이 지금 정당들 중에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슬프게도 2012년에 상당히 됐는데 지방선거 2번, 총선 1번, 대선 2번을 치렀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이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대선 한 바퀴를 돌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 정당이 얼마나 오래 가면서 책임을 질지 국민들이 일관되게 지지해 주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다음에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의당이 한 6년 정도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일관된 주장, 그리고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인지도나 호감도가 쭉 높아지는 그런 과정. 특히 지난번 대선 때 또 상당히 많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형성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2.88%를 정의당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한 속에서 노회찬 의원이 별세를 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대들이 미안함, 또 구체적인 어떤 실천, 이제 이렇게 좀 이어지면서 입당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1%에서부터 사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뭔가 이유 있게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지지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변화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을. 그만큼 저희도 굉장히 높은 책임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경재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을? 네,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의 지지율을 보면은 이후를 보면은 약 4, 5%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노회찬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노회찬 효과만 있느냐 하면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2년 10월 창당 때 1%로부터 출발했거든요. 2013년 뭐 3%, 14년 4%, 15년 뭐 6, 7%. 그 마의 10%라고 하는 그 벽을 지난 7월 달에 올라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 15% 제2당에 육박하는 그런 지금 지지를 얻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갑질이랄지 소수 특권 어떤 뭐 특혜 문제랄지 또 비정규직이랄지 소수 약자들의 어떤 배려가 없는 그런 경쟁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들춰지면서 과거 기득권 정당들의 어떤 기대랄지 어떤 대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소를 못 해주니까 기대 난망이니까 정의당의 기대는 그리고 정의당은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가치랄지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흡인력이 지지율로 상승을 이어지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때 그 심상정 후보의 어떤 역량이랄지 또 여야를 끌어가는 어떤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현안을 날카롭게
대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국민들 사이에 호감으로 지금 작용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15%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밑거름을 뿌리는 것이 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뭐 크게 보면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게 예.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최근에 지방선거 마치고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예,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별세하신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특수활동비 반납 주장들을 하셨잖아요. 이제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 주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주장들 중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뭔가 일관된 어떤 특권 폐지, 그 다음에 어떤 갑질에 대한 어떤 대항, 그 다음에 현재 무한 경쟁과 어떤 양극화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 정당, 아마 이런 이미지가 지지율로 차근차근 좀 형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회찬 의원의 효과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노회찬 의원의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면 시간이 흐르면 그 부분은 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이 그 유서를 남기셨는데 유서의 절반 정도는 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본인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고,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정당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결국 그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어떤 정당을 통한 어떤 변화를 호소하셨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동안 정의당의 활동과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은 이미지였다면 아마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 텐데 정의당의 활동과 노회찬 의원의 별세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좀 증폭작용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런 정의당의 높은 지지율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거리인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던 정의당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했던 정의당의 활약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쳐서 이런 지지율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어떤 전망을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기득권 정당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라든 처방이랄지 또는 뭐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뭐 갑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정치 개혁 과제들을 지금 양당은 추동을 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뭐 평화당이랄지 오히려 정의당이 국민 눈높이에 정치개혁 쇄신 과제들을 추동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의당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봐집니다. 다만 하나 변수는 이제 함수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더 잘 못하느냐 또 보수 야당이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정비를 해가지고 잘 가느냐 이런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볼 때 그 두 정당이 어떤 그 전열을 정비하고 갈지 이것이 아마 정의당하고 어떤 지지율과 맞물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정의당의 지금 그 지지율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의 이탈 또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 갔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다시 정의당으로 어떤 간 그런 이탈 현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동시켜 나가는 정책이랄지 또는 액션 이런 것들을 정의당이 계속 꾸준히 추동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유지가 될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야당이랄지 민주당이 또 다른 어떤 국면에 정치개혁 쇄신 과제를 뭐 추동시켜 나간달지 한다고 할 때는 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민주당이 위기의 국면에 처했을 때 과연 정의당에 이탈했던 그런 세력들이 그대로 머무르느냐 아마 민주당을 빠져나갈 걸 봐요. 그래서 진보적인 어떤 가치들을 계속 견인해 나간다고 볼 때는 큰 틀에서 민주당을 좀 둬야지 않냐 이런 정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 관계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 아마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변수들이 계속 지지율을 끌고 가느냐 또는 뭐 정치 현상을 보이느냐 변수라고 봐야집니다. 예, 다른 정당과의 관계, 상대성 이런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변동될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리고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여러 변화를 위한 긴장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정의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수준 높은 경쟁을 벌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이든 정치 개혁이나 사회 경제 개혁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가 좀 높은 어떤 그 정책 수준이나 실천 수준들을 가지고 지지율을 높여갈 수 있다면 저희도 더 노력해서 설령 일부 빠지더라도 국민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거고요. 오히려 정의당이 혼자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걸 통해서 경쟁의 질이 좀 높아지고 좀 정책 경쟁의 수준이 높아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뭐 높아지고 빠지고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예, 꾸준히 일관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예, 뭐 저희들 1%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과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의당이 이룩해 나갈 과제, 네. 소수와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인식해주고 알아주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으로 봐줄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운동권적인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이걸 불식시켜야 될 과제로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정의당에도 이제 많은 숙제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정의당을 통해서 스스로의 어려움, 또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 공간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아주 의지가 높은 운동권만이 하는 그런 정의당이 아니고 누구든 참여해서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의 얘기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대중정당으로 정의당이 정말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정치는 사실은 정당은 별로 없고 엘리트 정치인들만 있는 그런 정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정책이 없어요. 특히 산업 정책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은 정치인 혼자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오히려 정당이 정책을 내고 이걸 계속 책임지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선거에서 정치인들을 다 알고 투표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나와서는 다 좋은 얘기하니까. 그러면 정당이 교육도 시키고 평소에 검증을 하면서 잘 준비된 정치인들을 자신 있게 책임 있게 공천하는 것도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현재 그런 어떤 좋은 정치인들을 책임 공천하는 기능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내고 책임 있게 이행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치권에. 예. 이러다 보니까 길게 사실은 보면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예. 그렇게 되려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선거제도 개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결국 평범한 사람들, 돈이 없지만 뭔가 이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수를 대변하는 어떤 소수 정당들, 이런 사람들이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가지고 사실은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돼야 경제 문제, 사회 문제도 정말 민주화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의당이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좀 추가적으로 붙으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소수 약자들이랄지 또 여러 가지 그 눈높이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좀 기대 런덕이 그런 분들이 기대 런덕이 정의당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라는 거는 입법을 해야 되고 제도적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적단 말이죠. 힘이 없단 말이죠. 세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15% 지지율 정도 올라섰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어떤 당의 운영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컨대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의당 하면은 노동자, 농민당 일단 선뜻 있던 그 선입견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당보다는 그냥 소수 약자를 위한 정당 이렇게 브랜드 메이킹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념적으로 어떤 진보 가치를 추구하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실사구시 정당 국민들이 소수 약자들이 원하면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사구시하는 그런 정당. 그래서 한 걸음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정당으로 변신을 해야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면서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를 꾸려 나가야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개선 대책을 실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정의당이. 그래서 이념이랄지 이미지랄지 진보적 가치랄지 그건 기본적인 전제를 하되 플러스 시켜야 할 부분을 아까 그런 쪽에 어떤 많이
대업을 시켜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어떤 의원 확장성 측면에서 또는 뭐 어떻게 보면 2당 원내 2당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치우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중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은 스타 정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심상정, 노회찬을 이을 어떤 대중적 정치인, 인기 있는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일선 정치 무대에 내보내는 그런 작업도 병행이 돼야 앞으로 정의당이 국민들이 원하는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면서 그것까지 함께 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분배라든지 정의 이쪽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성장 이런 쪽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 또 이미지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함께 묶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교수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운동권 정당, 그 다음에 정의당 그러면 노동자하고 농민만 얘기하는 정당. 사실은 일부에서 이런 이미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생활 정치, 정말 생활의 문제를 평소에 일상적으로 당 조직이, 지역 조직이 함께 당원들이 풀어가는 그런 어떤 생활 정치, 지역 자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당 활동의 좀 중심 가치가 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앞으로 우리 전북도당부터 좀 바꿔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당의 정책이라는 게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건 좋지만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지난 도지사 선거 때 말씀드려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적어도 전북도 내의 이 산업 정책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런 산업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정당에 한번 같이 토론을 좀 해봅시다. 며칠 전에 좀 토론을 해봤었거든요. 향후의 분배와 성장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분배와 성장을 아우르는 그런 산업 정책과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제시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할 거고요. 오히려 정의당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할 준비가 저는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앞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큰 흐름과 얼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스타 정치인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번에 노회찬 의원 추모식에서 그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이 오셔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유머가 좋으셨대요. 그 제가 한번 그 사무총장 할 때 대표로 모셨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대표님, 그 유머나 위트 이런 것은 평소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즉석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걸 왜 준비합니까? 즉석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2의 노회찬, 또 스타 정치인, 노회찬과 같은 정도의 유머와 위트, 이건 아마 좀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실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스타 정치인이 되고, 저는 이런 가능성 우리 정의당에 굉장히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사실 활동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언론에 나가서 할 기회, 선출직 공직자로서 활동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활동하다가 사실 생활 문제 때문에 해서 쓰러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대중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선거제도 개편도 해서 그런 공간도 열고, 또 이제 우리 전주방송 이렇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잠재력, 그건 상당히 저는 바닥에 만만치 않게 있다. 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덧붙이면요. 지난 총선 때 상당히 젊고 역량 있고 있는 그 분들이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선거가 끝나버리면 또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지역구 관리가 안 되고 또 다음 선거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안 되죠. 원내 지짐을 못 하는 거죠. 예컨대 김제 부안지구 같은 경우에 강상구 씨 아시죠? 그분은 저도 이 토론 때 보니까 상당히 그 샤프하고
뭐 예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당 연수원에 맡고 있습니다. 눈여겨 봤더니 또 잘하더라고요. 뭐 예. 연설도 그렇고 지역 문제 잘 알더라고. 지역구에 좀 천착했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경우는 같습니다. 지역에 오래 남아가지고 좀 부대끼면서 지역의 문제를 좀 의제화시키고 이렇게 나가면은 다음 선거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계속 남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제2의 노예청과 관련해서는 뭐 이투와 유머, 뭐 촌철살인 같은 촌평도 중요하지만 진정성과 진심을 담은 인물들은 네. 많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시간이 짧게밖에 안 남아서 좀 곤란하긴 한데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지금 같은 지지로 따지면 정의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차지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 게임의 룰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그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어떤 소수 정당의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해법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그 양당 독점 체제 또는 양당 과점 체제였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꾸면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데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다당 구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난번 특히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이제 대패를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의석수가 앞으로 총선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제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대통령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국민이 만들어주신 굉장히 최상의 지금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편하기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쟁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재 제일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예. 예. 민주당이 당론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하면 지금 분위기보다는 조금 의석이 작아질 수 있다. 예.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계산에서 좀 소극적으로 지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만 좀 결단을 하고 대승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현재 선거제도 개편은 매우 유망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 한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충분히 민주당을 좀 추동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토론도 좀 해보고 지금 예. 근데 그걸 해볼 만한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예. 예, 대통령도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여건은 굉장히 좋다.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분당 30초 정도씩만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자, 이경재 의원께 드리죠. 네. 정의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또 소수 약자랄지 경제적 그런 그 약자들에 대한 그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정성 있게 추진해온 그 정책들이 아마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호기를 잘 살려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은다고 한다면은 다당제의 어떤 구조화에서 정의당이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내년 뭐 2년도 채 안 남은 총선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씨앗을 좀 뿌린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씨앗을 뿌린 그런 경우인데 쭉 이런 어떤 추세를 담아가지고 정치 개혁 쇄신 과제 쪽 추동시켜 나가고 또 정치 연대를 할 거 있으면은 다른 야당과 연대해 나가면서 국민 눈높이의 정치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권태영 위원장님 30초입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것은 그 신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정의당에서 실제로 현재 국민들의 기대 또 요청만큼 더 노력하고 또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정말 준비하고 또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실천하고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실천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세게 듣겠습니다. 견고한 이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 말씀드린다면 2년 뒤에 총선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정의당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까 하는 좀 상당히 궁금증 또 관심이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순서 여기서 모두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